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한은에서 1월 16일 날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그래서 동결을 왜 했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드리고요. 현재 경제 상황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지금 한국의 경제 그리고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줄 미국의 트럼프 정책 이런 것도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매번 하는 소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지금 내수 살리기 포기인가?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은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원래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는 작년부터 월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25년 연초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뭐 세 차례 아니면 네 차례 금리 인하를 해서 살리겠다. 이 내수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게 얼마나 급했는지 뭐 작년에 뭐 올해 시작하기도 전에 이게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갑자기 금리가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다시 또 환율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 튀면서 환율 부담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를 아마도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환율을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환율이 지금 보면은 1450원으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1470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면요. 이건 만약입니다. 1500원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 돈을 더 풀어버리니까요. 원화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1달러당 환율이 올라가겠죠. 1500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IMF 때나 아니면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그때 같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못한 겁니다. 환율 때문에 발목 잡혔습니다. 내수 살린다고 이렇게 이런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뭐 내수 살리지도 못할 텐데 이 이유는 이따가 얘기해드리고요. 이런 뭐 내수 살린다는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었지만 이 환율이 막아줘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금리 동결로 갔다. 그런데 저도 그냥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금리 인하를 할 줄 알았거든요. 얘네들은 또 좀 어차피 탐욕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또 이제 부동산 살리고 계속 갈지 알았어요. 물가 폭등에 환율 폭등 무시하고 갈지 알았지만 이걸로 알려준 거죠. 야, 환율이 이게 1,500원 넘어가면은 뭔가 있구나. 그거를 살짝 알려준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율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들은 금리 인상을 해서 이런 뭐 긴축 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정책이 계속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그걸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 방식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또 여기서 또 기사를 보니까요. 다음 달에 또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야,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지금은 좀 지났지만 지금 뭐 1450원에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연기금을 투입한다, 국민연금을 투입한다, 뭐 RP를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쏟아 부어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도 방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하는데도요. 1450원대에 지금 환율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큰 위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막혔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높고 지금 내수 침체잖아요. 이미 뭐 내수 침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내수 침체는 예전부터 지금 뭐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다 우리의 자산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 60대, 70대 돈 많이 있다, 자산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거의 뭐 80%가 부동산 자산이라서 이게 오르면 뭐예요? 이걸 팔지 않을 이상 이게 환급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뭐 8억짜리가 16억 되고 뭐 16억짜리가 뭐 30억 돼도 어차피 주머니에 돈은 없습니다. 예, 이게 버는 돈이 아니고 이게 자산 가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팔아서 환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얘네들도 어차피 주머니에 돈은 없어요. 근데 여기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유동성이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수는 침체할 수밖에 없죠. 돈이 안 도니까요. 돈이 부동산으로 이 죽은 돈으로 다 여기로 가버리니까요. 내수가 침체되고 그다음에 경기는 안 좋아지고 새로운 이런 기업들은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새로운 뭐 스타트업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월급도 줄어드니까
회식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기업들이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회식도 줄어든다. 물론 뭐 중국의 성장과 그다음에 철강 산업 이런 거에 침체도 이런 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건 또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월급도 줄어들고 이런 경비도 줄어드니까 회식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요즘 더 많아지잖아요. 가족들도 이제 만남도 줄이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제 2030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소비들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소비를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뭐 고기를 먹고 회식을 하고 술을 먹고 1차, 2차, 3차를 가야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소비를 이제는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들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점점 늙어가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늙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소화력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고 이제 많은 걸 경험해 봤으니까 소비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은요. 여전히 지금 내수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 인하로 이렇게 내수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수 살리기도 저는 이걸 명분으로 한 부동산 지키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수 살린다고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금리 인하하는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요. 부동산을 살리고요. PF나 어려운 지금 건설사들 있잖아요. 그런 건설사들 이자 있잖아요. 이자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기업들 어려운 데들 이자를 낮춰주면서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는 솔직히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을 정상화해야 그래야 내수가 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하는 게 잘못됐어요. 이 방법이 잘못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요. 내수 살리기가 아니라 저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정책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예전부터 지금 이런 왜 이렇게 지금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예전에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금 2, 3년 전에 우리가 훨씬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이 지금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높았을 때가 21년도에 높았어요. 22년도까지도 높았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이럴 때 미국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금리를 올렸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올렸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까? 금리를 올리면은 당연히 부동산이 터져버리니까 이 기득권들이 가진 부동산들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올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뭐 내수 시장이나 아니면은 전체 이런 경제를 포기한 거죠. 자기 기득권들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 경제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뭐 삼성, 요즘 삼성이 뭐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산업들이 뭐 이거는 원래 그런 흐름이긴 했지만 더 빠르게 이렇게 내수 침체와 함께 기업들도 침체가 찾아왔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이미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30년이 왔고요. 경기 침체가 왔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 수준의 이제 위기가 올 것이냐. 그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이 23년, 24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동결로 갔잖아요. 올렸어야 되는데 계속 동결로 가면서 결국에는 뭐 신생아 대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이 괴상한 30년 대출 그 다음에 60대에게 막 40년 대출을 막 해주고 그 다음에 30대에게 막 40년 50년 대출을 했던 이상한 괴상한 대출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돈 풀기로 집값 폭등을 또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되니까 이 3040 203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길게는 이렇게 보면은요.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고 그래야 되니까요. 당연히 집이 필요하겠죠. 근데 집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요. 이거를 뭐 기다리지 못하고 다음번에 또 이제 살려가면은 더 오르겠지 해서 영끌족들을 양성을 했죠. 그래서 뭐 300, 400밖에 못 본, 300, 400도 많이 버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300, 400 버는 직장인이 막 5억, 6억 대출을 받아버리니까 이거를 받아버리는 영끌족들이 생겨버렸죠. 야, 이게 대출이 제가 진짜 대출이 한 2억만 받으려고 했을 때도 이 원리금 상환하려고 하면은요. 한 달에 뭐 100 얼마에서 뭐 200까지도 낼 수가 있거든요. 야, 이렇게 막 150에서 200까지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내가 뭐 400을 벌든 월급을 500을 벌든 이거를 마이너스 치고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자 부담과 집값 상승으로 이런 대출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뭔가 나서서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다음 정권으로 돌리자. 뭐 다 이런 주의니까요. 참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의 금리가 높아버리니까 시중금리는 당연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경남 이외에 건설사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뭐 이미 이제 다들 뭐 지역 소멸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방은 이미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이거 뭐 부산도 그렇고 대구, 광주 뭐 이런 광역시들조차도 지금 계속 부동산이 떨어지고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다수의 건설사는 최근 3년간 지속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더 망할 건설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동아 건설을 시작으로 신동아 파밀리 아시죠? 이 건설을 시작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당연하죠. 지금 계속 이대로 가면은 쓰러지는 건설사들 많을 겁니다. 왜냐? 사줄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투자를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공모주는 했거든요.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요. 공모주조차도 요즘 돈이 안 도니까 별로 수익이 안 나요. 공모주는 뭐 예전에 뭐 2배, 3배 먹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공모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말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아마 분양을 하다가 미분양도 발생을 하고 망하는 건설사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는요. 이 환율입니다. 환율. 1분기 환율.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환율이 평균이 1,440원대를 전망을 한다. 그래서 이게 평균 환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지금 환율만 봤을 때도 역대 환율을 봤을 때 이게 IMF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지금 환율이 높은 것도 위기이긴 하지만요. 더 위기가 뭐냐면요. 평균 환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31일, 12월 31일입니다. 작년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은 지난 10월에서 1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98원. 근데 지금은 이제는 1,400원 당연히 넘어갔겠죠. 평균 환율이.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당시 2009년에 얼마였냐면 1,418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평균 환율이. 그래서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외환위기 때는 98년 1분기에 1,596원. 에 달했다. 그래서 외환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금융위기 당시 환율은 이미 평균 환율이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평균 환율은 올해 1분기 1329원에서 2분기 1371원, 그 다음에 3분기에 1358원으로 내렸다가 4분기에 1400원에 육박했다. 그래서 올해 주간 거래 종가인 1471원, 그래서 연간 종가 기준으로 1997년 1695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환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나중에 물가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물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물론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물가가 2.4를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고로 이제는 다음 달에는 뭐 물가가 3.0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원래 할 거라고 올해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이제 물가가 또 다시 오른다고 하면은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미국이 뭐 계속 저금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1940년대부터는 금리가 서서히 오르면서 1980년대 있잖아요. 이때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때 피크를 찍고 계속 거의 뭐 40년 동안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는 이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은요. 물론 뭐 여기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중금리로 계속 갈 수가 있다. 이 정도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몬은 8% 이상의 이 금리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뭐 진짜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그 정도 금리도 갈 수가 있다. 미국 기준 금리가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금리가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 금리가 그렇게 오르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올려야 되니까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가 앙달러를 통한 물가 안정을 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자원을 확보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트럼프가 또라이다, 막 갑자기 뭐 변칙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은요, 진짜 뭐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계획이 있고요. 그냥 블러핑이라고 하죠. 속임수라고 하죠. 계획이 없는 척 갑자기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척 하면서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못했던 물가를 더 잡으려고 아마 강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달러를 통해서 달러의 이런 뭐라고 하죠? 가치가 높잖아요. 이 달러의 가치를 높은 걸로 아마 해외 뭐 그린란드도 내놔라, 파나마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데다 투자를 하면서 달러가 이제 가격이 높으니까 더 이제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미국의 제조업을 아마 키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달러와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 정책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환율도 높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뭐 배럴당 뭐 81달러가 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유소 기름값이 1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율이 높으면은요, 환율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도 높고, 구리 뭐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밀 뭐 식료품 뭐 여러 가지 수입하는 식료품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휘발유 가격도 지금 보세요. 1773원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대구는 지금 1678원. 지금 저희가 사는 곳도 휘발유가요 1700원이 넘어요. 야, 이제는 1700원이 넘습니다. 1400원 넘어갈 때도 아, 이거 높다 했는데 이제는 1700원이 이제 뉴 노말이 됐다. 그 무섭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고 유가가 계속 높은 게 잠깐 높았다가 내려오면 그나마 낫겠지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평양냉면 죄송합니다. 서울 평균 냉면, 평양냉면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평균 냉면 가격이 12,000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 물가도 그래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1% 상승을 했다. 냉면 가격이. 그 다음에 일부 식당에서는 2만 원을 육박하고 있다. 야, 이 서민 음식이었던 냉면이 이제는 2만 원이 넘어간다. 야, 이거 참 무섭네요. 그래서 을지면옥은 지난해 평양냉면 가격을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2,000원이나 올랐다. 15.4%. 와, 대박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삼겹살 가격도 또 올라갔습니다. 삼겹살 가격도 또 올라갔다고 나와 있고요. 김치 백반도 뭐 8,192원에서 8,269원 이렇게 올라갔고, 짜장면값, 비빔밥 가격 다 올라갔고, 김밥 한 줄도 3,500원이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진짜 소비가 줄어들고요. 진짜 소비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소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소비를 줄이시고요. 계속 이제 긴축을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위기가 뭐냐면 작년부터 매달 취업자 증가폭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7월부터 쭉 이게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5.2까지 12월에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고요. 취업자가 감소한 주요 업종에는 도소매업, 그 다음에 제조업, 건설업, 특히나 건설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15.7%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5대 은행 중소기업 연체율 추이가요, 이것도 21년, 22년, 23년, 24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아마 이 높은 환율 때문에 이 수입 단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몇몇 중소기업은 계속 힘들어질 것이다. 아마도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계속 환율이 높으면은 아마 망하는 기업이 생길 것이고요. 폐업자 수는 지금 역대급으로 19년 이후에 가장 높아졌죠. 이제는 뭐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폐업률 높은 업종도 음식이랑 소매업이 높죠. 네, 음식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로 해서 여러분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인건비 빼고 이러면은요, 진짜 여러분들 뭐 여기에 뭐 3억 4억 투자를 해서, 이것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마련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서 돈 다 회수도 못하고 오히려 빚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퇴직하셔서 퇴직금이 뭐 4억 5억 있다, 그거 절대 프랜차이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 배당주에 넣으시고, 미국 배당주입니다. 미국 뭐 슈드나 SCH나 아니면은 제피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에 넣어 놓으시고요. 배당 받으시면서요, 차라리 알바 있잖아요. 알바 같은 거를 그냥 하셔라. 내가 요식업 하고 싶다 그러면 요식업 알바부터 하세요. 알바부터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여러분들 뭐 프랜차이즈를 하든 뭐 장사를 하든 하는 거지. 내가 뭐 돈만 내고 프랜차이즈 받아서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알아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도전하지 마시고 최대한 안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내수가 침체될 때는
최대한 안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부업을 뛰는 나홀로 자영업자 장사가 안 되니까요, 이젠 부업까지 뛰고요. 그다음에 알바도 못 놓습니다.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근무하는 이런 나홀로 자영업자가 18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저도 돌다 보면은요, 진짜 나홀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힘들구나. 제가 그리고 뭐 블로그로 홍보해주는 이런 음식점 홍보해주는 이런 것도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하면서 보면은요, 진짜 장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일반 직장인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장사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장사한다고 뭐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것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은요, 야, 지금 보세요. 금리 인하 전망을 뭐 이제는 올해 3차례 이상으로 금리 인하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계속 환율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폭등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달러를 매수하시고요. 금을 매수하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25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2.75, 그 다음에 2.5가 엄청나게 많죠? 여기, 그 다음에 25년 말에는요, 뭐 2.25, 그 다음에 26년 말에는요, 야, 2%까지 나오네. 2.25%나. 야, 이렇게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네, 미국이 지금 26년까지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얘네들은 환율 잡을 생각이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 부동산 정상화, 그다음에 경제를 이 구조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건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요. 한은에서는 금리를 계속 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은의 총재는 또 이런 인터뷰 하는 거 보면은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재명 25만 원 정면 방박한 이창용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5만 원 뿌리면 안 된다. 지원금 형식으로 주면은 결국에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25만 원을 선별적으로 줘야죠. 25만 원을 그냥 전부 다 주면은요, 어차피 똑같아요. 이거 뿌리나 마나 내수가 살아나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뿌리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당연히 이 25만 원씩 우리 받으면은요, 구매력 높은 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대기업으로 들어가겠죠. 대기업이나 아니면 또 부동산은 들어가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나 미국 주식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돈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수가 안 살아요. 이렇게 돈을 풀어도 내수가 안 살고요. 그냥 당연히 환율 폭등하고 원화 가치는 다시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창용이 아니까 이런 거를 반박을 한 건데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잘 알면서 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할까? 하긴 뭐 정부에서 시키는 건데, 정부에서 반치금융이라고 해서 압박을 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침체는요, 이미 시작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몇 년 이상 이런 저는 이런 침체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 여러분들 가처분 소득이 계속 적잖아요. 그러면은 소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침체는 계속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다음에 초고령 국가가 됐잖아요. 초고령 뭐 60대 이상이 뭐 65세 이상인가요? 초고령 국가가 돼서 이제는 소비할 이런 층도 줄어들고, 애도 안 낳잖아요. 애도 안 낳으면서 미래에 이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다 날려가고 있다. 현재를 지금 잘 살기 위해서 미래와 그다음에 나중 미래라고 하죠. 미래를 다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걱정이 돼요. 저는 걱정이 되니까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주식 시황을 봐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전기차 관련 테슬라나 아니면은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시황을 많이 봐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금도 투자하자 이렇게 말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 속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큰 기대를 버리자. 큰 기대를 버리고요, 현실에 만족하고요, 절약해라. 절약. 그래서 SNS에 뭐 오마카세 간다 이런 거 다 차단하시고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현실에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현실에 만족하시고요. 옷도 그냥 사지 마시고 한 10년 입으시고요. 옷도 10년 입으시고 절약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상한 소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절약한 돈으로요,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금, 해외 주식, 이거를 절약한 돈으로 이거 계속 모으셔야 됩니다. 이거 모으셔서
계속 버텨야 돼요. 버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버티면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버티시고요. 뭐 월 1,000만 원 번다, 뭐 월급은 마약이다, 이딴 개소리하는 유튜버나 이딴 개소리하는 강사들 다 차단하시고요. 도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개소리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연끌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라, 갭투기를 해라, 이런 개소리 다 차단하시고요. 그런 부동산 유튜버나 이런 뭐 부자파리 유튜버들 다 차단하시고, 도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냥 그저 현실에서 잘 버티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이런 약속만 잡으시고 사람 만나지 마시고 소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어떤 유튜버는 갓생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된다, 그딴 개소리 듣지 마시고요. 계획 많이 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 가야 돼요.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회사에서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붙어 지낸다. 그 다음에 내가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뭐 자기 개발 하시고요. 아니면 부업을 할 수 있다면 부업을 하시고, 그 돈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절약한 돈을 달러, 금, 해외 주식 이걸 계속 모아가셔라. 그다음에 부업을 해서 그 돈도 달러, 금, 해외 주식 모아가시고요. 그다음에 25만 원 또 주면은요 달러, 금, 해외 주식으로 넣어야 된다. 절대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비를 하면 안 된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은에서 왜 금리를 동결했는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내수 살리기를 왜 포기했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해드렸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